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심리치과학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N치과의원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사회봉사와 학술 연구 지원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추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 전치부 임플란트 그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실 전치부 임플란트는 술자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술기의 삼위일체가 필요한 굉장히 어려운 술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저희가 임플란트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50대 남성 환자로 21번 치아의 파절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가급적이면 발치를 원하지 않으셨고 제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사실상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구치부 서포트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전치부에 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치부에서는 치주적 지지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단일 치아를 상실했을 때 그리고 인접치가 사운드할 때는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그거의 하나의 방법이 돼야지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치료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증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역시 21번 치아의 파절을 보이고 있는 그런 증례입니다. 이 증례가 조금 더 복잡한 증례가 될 거라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인 치아를 만들기 전에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인접치와 대합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악 중절치의 경우는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원식 폭경을 잘 평가해서 공간을 재분배하는 교정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복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치주 성형 술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합치의 경우도 지속 가능한 결과를 위해서 실제로 상악 전치에 파절이 있는 경우 이미 기존의 TFO나 프레미투스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새로운 보철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정적인 압파를 하거나 또는 교합 조정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시 증례를 보시게 되면 근원심 폭경을 보시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번 치아를 수복해야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근원심 폭경이 증가하면서 가로 세로 비율이 나빠지게 됩니다. 심미적인 결과를 위해서 크라운 랭스닝 프로시저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합치의 경우 지금 31번 치아를 보게 되면 이미 21번 치아가 파절되기 전에 많은 교합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철물에도 그 위험이 똑같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적인 압파를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교정적인 치료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정치료가 필요할 때 교정의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은 다른 치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저희 환자를 다른 치과로 보내는 것 선택을 하기는 쉽지는 않고 그래서 전치부 부분 교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투명 교정은 훌륭한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정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전치부의 부분 교정은 투명 교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증례인데요. 11번 치아의 파절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보시게 되면 대합치도 위치가 좋지 않고 파절되기 전 11번 치아도 전방으로 전돌되어 있던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를 설득해서 11번의 심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술전에 교정을 선행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과정입니다만 투명 교정을 통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고 41번 치아는 설측으로 이동하고 11번 치아는 구개측으로 경사를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에 있어서 발치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건데요. 환자는 절실하게 비발치를 원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책임은 임상가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하는 발치와 임플란트를 생각해 볼 때 이 아티클은 2018년 컴펜디움에 발표된 아티클인데요. 전치부의 발치 후 즉시 식립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10가지 제시한 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첫 번째 키가 바로 리스크 팩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전신적인 건강이나 흡연, 그리고 환자의 심리적인 기대, 립라인, 바이오 타입, 치아 형태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저희가 평가해서
리스크 팩터를 고려를 해야 될 것인데요. 리스크 팩터가 높다고 해서 그게 금기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술자의 임상적인 경험에 따라서 본인이 할지 아니면 리퍼를 할지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을 찾을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를 보게 되면 트라이앵귤러 쉐입이어서 리스크 팩터가 높고 하일리 스케일업드 틴 바이오타입이어서 또한 리스크 팩터가 높습니다. 그리고 컨택 포인트에서 알베올러 크레스트까지의 거리도 길어서 리스크 팩터가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경우 무턱대고 임플란트를 했다가는 어떤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금기증이란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플란트가 안 되면 컨벤셔널 브릿지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50대 중반이라 11번 치아, 22번 치아가 삭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게 저희가 벌진 투스라고 얘기하는 어렵지만 치아가 삭제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브릿지를 고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헌을 봐도 이런 경우 지대치를 삭제했을 때 자연 치질의 60%에서 70% 정도의 치질을 삭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치아의 건강에 커다란 위해가 될 수 있고 삽입로가 맞지 않으면 근관치료까지 병행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례에서 브릿지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레진 본디드 레스토레이션이 있겠습니다. 로셰 브릿지나 버지니아 브릿지, 멀랜드 브릿지나 캐롤라이나 브릿지 등이 있는데요. 아마도 멀랜드 브릿지가 가장 익숙한 이름일 것입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사실 어떤 잠정적인 치료의 목표로 만들었지만 접착 치약이 발달되면서 점점 더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구글링 하다가 발견한 퀴즈인데요. 이렇게 레진 본디드 레스토레이션의 타입이 어떤 거냐? 지금 정답은 A번 멀랜드 브릿지인데 R이 하나가 더 들어서 오타이긴 합니다.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그 로셰 브릿지나 버지니아 브릿지는 사실 임상에서 저희가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지만 로셰 브릿지는 저런 리테이너 윙에 퍼포레이션이 있는 타입이고 버지니아 브릿지는 저희가 브라켓 베이스처럼 어떤 기계적인 유지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로스 솔트 테크닉이라는 방법으로 기계적인 유지면을 만든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거는 유지력은 좋지만 두께가 두꺼워서 대합차에 간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저희가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다른 제 환자인데요. 22번 환자 치아에 파절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치아를 치료하는데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건 다른 증례의 사진인데요. 저는 제 증례를 임플란트를 했을 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인접치의 치은이 세축되고 그리고 파필라는 소실되는 그런 결과를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 증례 리스크 팩터를 봤을 때 역시나 바이오 타입이나 컨택에서부터 알베올러 크레스트까지 거리나 이덴츄레스 스팬의 경우 굉장히 불리하고 제 기준에서는 거의 금기증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이 증례를 레진 본디드 레스토레이션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게 약간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식의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보았습니다. 최대한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인접치의 CEJ 레벨까지의 치은은 유지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의 증례에서도 리스크 팩터를 평가해보고 트라이앵귤러한 타입의 하일리 스케일업드 틴 바이오타입 그리고 컨택 포인트에서 알베올러 크레스트까지 거리가 길고 이덴츄러 스팬도 굉장히 짧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환자에서의 증례에서 선택은 캐롤라이나 브릿지였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은 발치한 직후에 캐롤라이나 브릿지를 시적한 사진인데요. 사실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고전적인 캐롤라이나 브릿지의 프레퍼레이션 형태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고전적인 형태로는 이렇게 시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시적하기 위해서는 포지셔닝 지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증례에서 오베이트 파닉을 적용했는데요. 3mm 정도 발치와 안으로 집어넣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이건 합착을 하고 8주 뒤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인접면을 레진으로 합착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파필라를 보시면 발치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2, 13번은 기존의 다른 치과에서 치료한 증례인데요. 부족한 공간에 억지로 2개 픽서를 심어서 굉장히 심리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프레퍼레이션한 디자인인데요. 23번 치아 인접면뿐만 아니라 싱글론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1번 치아의 원심면에
에나멜 범위 내에서 에나멜로 플라스틱을 시행하였는데요. 사실은 21번 원심면처럼 프랩하는 것이 고전적인 캐롤라이나 브릿지의 프레퍼레이션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접촉 면적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커넥터의 레진이 얇아져서 충분히 유지력을 부여하지 못하고 탈락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상악 전치부의 경우는 보철물이 탈락하는 경우는 심미적인 응급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도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프랩 디자인을 통해서 싱글룸 쪽의 연장에서 접촉 면적을 넓히고 그리고 22번 판위과 23번 인접면 사이에 커넥터 부의 두께를 기계적인 강도를 보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롱텀 스터디에 의하면 저 커넥터 부위의 파절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는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저쪽에 두께를 보강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 증례에서 발치라고 캐롤라이나 브릿지를 시행하면 어떻겠냐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저희 결정은 NO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임상 시간이 굉장히 길고 수복을 했을 때 블랙 트라이앵글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크라운의 형태는 트라이앵글 쉐입이기 때문에 11번 치아의 근신면을 삭제했을 때 근원식 폭이 확 줄어들게 되고 유지력을 위해서는 대칭성이 상실되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래서 저는 캐롤라이나 브릿지는 포기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캐롤라이나 브릿지의 적응증은 측절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발치가 아닌 비반치를 했을 때 저희가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게 발치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철물을 위한 페롤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근관 내 포스트를 원피스로 집어넣은 다웰 크라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환자는 발치 증례는 아니지만 21번 치아의 치경부에 레진 필링을 했는데 반복적으로 탈락해서 내원한 환자십니다. 환자분은 확실하게 크라운을 원하셨고 이렇게 보시면 임상시간이 짧지가 않아서 뭐 그냥 만들면 되지 않나 싶지만 교환면의 규모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크라운을 위해서 교환면 삭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치은 연상에 잔존 치질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사진 찍지 못했고 이게 합착하기 직전에 방사선 사진입니다. 보시면 페룰은 고사하고 치은 연상에 거의 치질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합착 후에 촬영한 방사선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얇게 보이는 레디오페크한 레진 세멘트가 보일 것이고 이걸 만든 방법은 기성품인 세라믹 포스트에 웩업을 해서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재질로 원피스로 뽑아내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합착을 한 모습인데 제가 뭐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렇게 아주 심미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의 생각은 반복적으로 탈락하다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제 환자에서 이제 다웰 크라운을 한번 시도를 해볼까 생각을 해봤지만 저희 결정은 NO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의 임상 치과는 굉장히 길고 상대적으로 치근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웰 크라운 했을 때 포스트 투 크라운 레이셔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웰 크라운의 옵션은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정은 포스트 이럽션이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발치를 고려하는 것은 페롤이 없다는 것인데 포스트 이럽션을 통해서 건잔 치질을 치은 연상으로 끄집어내서 페롤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지속 가능한 보철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시면 이 21번 치아를 근관 치료하고 포스트 앤 코어를 하고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설정한 다음 정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절단연을 좀 잘라내고 교정 장치를 부착하였습니다. 018 슬롯에 브라켓을 부착하였고 016 라운드 나이타이 와이어를 적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교정이 나왔습니다. 교정을 잘 모르는 시행하지 않는 브라켓 아치와이어가 없는 선생님들은 그럼 포스트 이럽션을 어떻게 하냐? 사실 문헌에 많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투명 교정을 통해서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투명 교정 장치와 일라스틱을 이용해서 정출을 요도할 수 있고요. 그 결과 경조직의 전출과 함께 연조직까지 성공적으로 자라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존경하고 저희 학계 이사님이시자 뛰어난 임상가이신 임필 선생님의 증례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이 환자는 21번 치아의 앵킬로시스로 심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20대 중반의 여성 환자입니다. 여러 가지 이세릭 리스크 팩터를 감안했을 때 굉장히 리스크 팩터가 큰 환자인데요. 이렇게 거의 완벽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사진에서 비포 앤 애프터만 보여드렸지만 그 과정 중에
임필선 원장님은 서지컬 가이드를 통해서 완벽한 위치에 식립을 하고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시행했고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통해서 소프트 티슈 몰딩을 시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르코니아 링크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감히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방법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직면해야 될 불편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증례는 40대 후반의 여성인데요. 30대 초반에 11번 치아의 파절로 발치를 하고 교정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까지 시행한 환자입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시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치료였을 것이고 어쩌면 완벽한 치료였을 것인데 저희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결과는 임상가도, 환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알베올라 본 레벨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이게 인프라오클루전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학술 용어 같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본 레벨의 차이가 나고 이 사진에서 선생님들이 한번 주의해서 보실 거는 그 임플란트 픽스의 직경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발치 직후 임플란트를 전치부에 심을 때 발치와 정도 크게 굵은 직경에 픽스를 심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 선생님은 완벽한 치료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고요. 이 증례는 11번 치아가 임플란트는 아니고 앵킬로시스 된 그런 치료입니다. 그런 증례입니다. 보시면 방금의 임플란트 증례와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방사선 영상을 보시면 역시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시면 선생님 골류착이라고 하는 것은 앵킬로시스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류착된 임플란트의 미래는 예후는 앵킬로시스 된 치아의 예후와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홈레이 웽이 2020년에 조미에 기고한 아티클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사실 인프라오클루전이라는 단어가 임플란트가 이렇게 함입된 것이 아니라 인접된 치아가 교환면적으로 이동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알베올라 본의 레이트 그로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영거 페이션에서 더 예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알베올라 본의 레이트 그로스가 젊은 환자에서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테이크홈 메시지를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입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임플란트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소를 주기 위해서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울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임플란트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런 리스크 팩터를 잘 판단해서 냉정하게 임플란트 외에 다른 치료 옵션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발치라는 경우 포스 이럽션이나 다웰 크라운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발치라는 경우는 레진 본디드 타입이나 캔틸레버 타입의 수복물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대체 그럼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안 된다는 것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증례가 하나의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환자도 아까 환자와 비슷하게 21번 치아의 외상으로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하고 임플란트 수복까지 한 증례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는 완벽한 11번 치아의 대칭성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증례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절 닿는 레벨의 차이는 있지만 진지발 레벨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오른쪽 우측 상단처럼 저렇게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 증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베올라 본 레벨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실 그렇게 깊게 심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결과를 보였고, 대체 이 증례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저는 혼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제 식립 위치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면 스크루홀이 있는 스크루홀이 싱글럼 쪽에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픽스처가, 식립 위치가 구개측에 치우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식립했을 때 저희는 리트리버빌리티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본 증례에서 재수복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11번 치아도 재수복을 해야 되는, 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측 상단의 케이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서 말씀드리기는 주제 넘는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임플란트를 한다면 이거는 꼭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런 예후가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재치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직경은 4.5mm 이하의 그런 픽스를 심어야 될 것이고, 정확한 위치에 식입할 수 있도록 서지컬 가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리트리버빌리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전치부 임플란트의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